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의 나우 시간이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처럼 인사드립니다. 이우영입니다. 네. 진짜 오늘 네. 엄청 더워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네. 내리니까 막 훅 하고 네. 와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오시기엔 정말 덥게 입으셨는데요. 차 타고 오시긴 모르겠는데. 그래서요.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먼 길까지. 네. 이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네. 반팔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언제 한번 사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네. 알겠어요. 탄신일이 언제시죠?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하면 네.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참 그게 네. 아니지. 신율 교수님의 오늘 날씨가 탄신일은 더우니까. 네, 신율 교수님의 탄신일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 중요한 거 잊어먹을 뻔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만사가 그냥 귀찮고 자꾸 잊어먹게 돼요. 네. 나이가 먹으니까. 자,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잊어먹으면 안 되는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BS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또 금방 봤네. 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 34, 부정이 54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2주 전 조사에 비해선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진 거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가장 높았고요.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이 18%,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이 17%로 1, 2위를 다퉜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5%포인트 떨어진 23%였습니다. 양당 지지율이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각각 35, 27%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6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3%,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노선이든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응답은 55%, 백지화가 옳다는 25%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9.6%였습니다. 16.9요. 16.9%였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떨어지고 부정평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어떤 걸로 꼽으시나요? 지금 수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인명피해가 12년 만에 최대로 됐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또 안타까운 아주 우리의 훌륭한 젊은이가 네. 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해병대 이 병사가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수혜가 역할이 컸겠죠. 예. 네.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올라서 3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양당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핵심 지지층에 몰두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도층으로부터 중도층으로까지의 지지층 외연 확대에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무당층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이 정도 7%포인트 올라가는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지만 이게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이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층이 어필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핵심 지지층들이 감동할 수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10월 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 문제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이에요. 민주당 지지율이 23% 나왔죠. 네. 그죠? 이게 20% 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전 주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한국갤럽하고 NBS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이 비교적 많이 잡혀요. 이게 ARS 조사는 무당층이 많이 안 잡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기에서 하는 거 끝까지 하기 힘드니까 무당층들은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22% 근데 23% 근데 이게 2015년 7월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선거가 있었죠. 네. 그죠? 총선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 4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선거까지 남은 기간에 한 28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본다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2015년 7월입니다. 한국갤럽 기준 22%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당이 짐 싸고 나갔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이거랑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0% 초반대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당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이거 이 정당 이름으로 나가도 내가 이게 어떻게 당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당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야 이거 어떻게든 이 당에서 내가 꼭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욕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돼요. 물론 2015년의 경우와 지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15년에는 22%까지 떨어졌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40%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2배 차이가 났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30%대 23% 요 정도 7%포인트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적다. 다시 말해서 상대당이 확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측면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여론조사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죠.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이 참사 관련 늑장 대처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고 현장에 본인이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이번 사고 관련 합동 분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올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 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괴산댐 원류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 15일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4분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요. 당시에 괴산댐 원류 현장을 들렀다가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오송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 오전 10시 10분쯤에 한 명의 심정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 생각했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현재 국무총리실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합동분향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도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청주시도 이 참사 전에 금강 홍수통제소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소방 등으로부터 이 범람위기 상황을 전달받고도 충북도에 전파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바로 그 공감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주시, 충북도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도 사실은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빨리 갔어야 된다, 늦게 갔다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리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 도지사 전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부터 사실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됐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거기 우리 충북 도민이나 희생자 유족들이 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법적인 문제 자꾸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뭐 매뉴얼 꺼내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누가 언제 지금 매뉴얼 따지자 그랬어요? 예? 그게 아니고 공감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네. 자, 바로 이어서 홍준표 시장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본 지난 주말에 대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요.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구석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에 SBS 라디오에서 당인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 전제를 한 다음에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하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윤리위가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인 만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 회부가 결정되자 홍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개를 숙였는데 이것만으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징계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당내에서는 한때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이 됐습니다. 앞서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서 제명당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일부 지도부 관계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정 활동에는 큰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 또 징계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를 통해서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구두 경고로 끝냈으면 좋겠다. 해명 과정이 문제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사례가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이번 징계 관련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임인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있어서의 이미지가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적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홍준표 시장 문제를 말해요. 하태경 의원 말 맞다면 뭐 사과했으니까 뭐 그냥 우리가 경고 정도 하자라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12년 만에 최대의 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인데 그 수해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고 사실은 골프를 친 것도 뭐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사실 홍준표 시장은 이 전국적인 정치인 아니에요. 당대표도 지냈고 그렇죠.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이 괜찮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중량급 있는 정치인인데 뭐 그날 골프 치러 갈 때 뭐 비도 안 오고 그건 그 지역에 비가 안 왔지만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던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 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중량급 있는 정치인이면 대구만 바라봐서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뉴얼 얘기하고 누가 우리가 매뉴얼이었던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거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해도 일반 국민들은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 뭐 사과도 했으니까 뭐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로 넘어간다.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이거를 국민의힘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저기 그 어디야? 더불어민주당 거기 맨날 방탄정당이다 뭐 자기네들끼리 감싸고 그런다 맨날 이랬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방탄은 아니더라도 같은 식구들 감싸주는 건 마찬가지네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국민의힘이 구두 경고로 그칠 확률은 전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게다가 이게 호우 피해가 충북 쪽뿐만 아니라 경북, 대구 바로 옆에 있는 맞아요. 경북에서도 경북도 네. 어제 그 해병대 아주 귀중한 젊은이의 네. 목숨을 앗아간 것도 경북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북이 됐던 충북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이 정도의 중량급 있는 정치인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피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 절차를 두고 또다시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양측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의 적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건데요. 먼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공소장의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인데요. 변호인에 따르면 공소장에 유착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짚으면서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 간 친분이 생긴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유착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검찰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 민관 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관련자들의 유착관계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유착관계라고 표현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검찰과 이 대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대장동 사태 등에 관한 기사들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도 대립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 기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검찰 이해할 수 없다 지적을 했고요. 재판부는 기사들은 증거 가치가 크지도 않은데 양측이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정영학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지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제가 전해드렸는데 앵커께서는 양측의 입장들 어떻게 보고 글쎄요. 계신가요? 뭐 변호인 측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검찰 측도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어제 이 쌍방울 관련 문제에서 이게 민주당 측의 얘기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예? 옛날엔 소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소설이라는 버전이 조작으로 이제 진화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조작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문제 이 정도라면 저는 뭐냐면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거기에서 정당한이라는 거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일삼는 이 존재가 검찰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해버린다면 불체포 특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정에서 양측이 이렇게 대립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네. 이 검찰에 대해서 이 공공장소 공인이 지나치게 어떤 검찰을 격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거와 맞물린 다른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도 그것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남겼는데요.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서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 선거 또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나서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특히 허경영 대표가 공직선거법이 위성정당을 법률상 정당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면서 한정위헌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한 건데요. 현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 또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이 양당 체제가 심오한 결과를 보여줬다면서 새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위성전단 논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개선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는 뭐냐면 위성정당이든 파생정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일단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본 인식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개선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위성정당 자체가 위법 위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전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이 위성정당 금지법 그 위성정당 설립 금지 같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만들면 오히려 이게 지금 위헌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때도 비판은 했는데 그 위성정당들이 아주 약진했어요 그때. 네. 예? 비판은 하지만 어떻게 투표장에 가면 다 손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위성정당이 다시 출연하지 않을까? 글쎄요. 개선을 할까? 정치라는 거는 냉정한 거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철저한 이익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선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2021년 6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 이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신 의원이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확인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다 비판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 신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인 건데요. 당시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 사드 이 영향평가를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제가 주목하는 건 3불1안 원칙을 중국과 합의를 했는가 약속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네, 그 부분도 이번에 확인이 됐죠.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중요한데 네. 뭐냐면 이 삼불이란 삼불 합의 이 부분에 삼불에 대한 약속 이것이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중국의 주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중국의 주장이지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만일 이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면 네. 이게 뒤집혀질 가능성이 네.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드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